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실용경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차 시이고요. 6차 시 합리적 소비와 정보 활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프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목차부터 살펴볼 건데 오늘은 크게 4가지 주제로 정리를 할 거고요. 첫 번째로는 1. 합리적 소비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 베블런 효과라는 그 효과와 윤리적 소비, 합리적 소비를 비교해보는 활동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합리적 소비를 위한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지 의사결정 모형에 따라서 실질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네, 3번 경제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경제정보란 왜 중요한가, 그리고 레몬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정보 격차에 따른 차이가 급격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정보 격차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다음 최근 정말 코로나 이후로 더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중심의 상업시장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먼저 우리 실용경제 교과서에서 제가 한번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들을 먼저 쭉 살펴보고 자신의 소비 행태에 가까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양한 소비 패턴을 보여주는 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가, 나, 다를 함께 잘 읽어볼게요. 일단 가를 보시면요. 가에서는 유진이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시는데요. 유진이 어머니가 유진이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즐겨 사시는 갈치 대신에 고등어를 사셨다라는 글이 나와 있고요. 같이 갔던 유진이는 역시 가격표를 보고서 갈치 값이 평소보다 많이 올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보시면요. 나는 수홍이는 방학 중에 백화점에서 주차 요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요즘 유행하는 매우 값비싼 브랜드의 점퍼를 샀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달을 보시면요. 달은 준철이 아버지 얘기예요. 준철이 아버지께서 어느 날 퇴근길에 원두커피를 사오셨는데 어머니께서 좀 비싸게 사온 게 아니냐라고 하셨더니 아버지께서는 커피콩 산지의 어린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는 공정무역 제품을 사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사례 중에서 여러분의 소비 행태와 가장 가까운 것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제 세 가지를 살펴봤을 때 저는 가와 제일 가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 소비이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유진이 어머니는 갈치를 원래 즐겨 사셨지만 갈치 값이 오르자 이제 비슷하게 대체제로 이제 생선 반찬을 해 먹을 수 있는 고등어를 사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체제를 사는 편이기 때문에 가와 비슷한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다는 조금 다른데요. 제가 정리한 걸 이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했을 때는 이제 가는 합리적 소비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나 같은 경우 수홍이는 플렉스를 한 거죠. 요즘 말로 이제 플렉스를 해버린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학교에 있다 보면은 만나게 된 많은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뭐 택배 상하차라든지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밤새 일을 해서 너무 피곤한 상태로 몸도 막 피곤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막 육체 노동을 해서 번 돈을 한 달에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번 돈이 있겠죠. 이 돈을 한 번에 플렉스를 해버리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너무 아깝지 않냐. 그렇게 이제 힘들게 번 돈인데 한 번에 써버리는 게 너무 아깝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도 선생님 저는 이게 저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하면서 명품 가방이라든지 명품 신발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플렉스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시적 소비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유행하는 값비싼 브랜드 네임을 산 거죠, 사실은. 브랜드 가치를 산 거죠. 그래서 과시적 소비라고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준철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주고 재배한 공정무역 커피를 샀기 때문에 이것은 윤리적 소비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따로 시간을 갖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생각했을 때, 과시적 소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두가 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하지만 논리적으로 내가 이 소비에 대해서 논리적 이유를 댈 수 있다면 저는 합당한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제일 잘 맞는 소비 패턴일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합리적 소비란 과연 무엇일까요? 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정리를 따로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는 소비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최고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주어진 소득을 소비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한정돼 있지만 이 가진 것을 활용해서 가장 최고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 소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지금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최근에는 사실 광고와 마케팅이 너무 범람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유튜브를 하나 보더라도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글을 하나 보더라도 뉴스나 블로그 모든 것들에 다 광고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심지어는 광고 똑똑해요. 내가 검색했던 것들을 광고 배너에서 또 보여주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서 뭐 구입을 하거나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겠죠. 구매로 전환되는 전환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광고와 마케팅 때문에 사실은 내가 없었던 욕구인데도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현재 아이폰 7을 아직까지 쓰고 있는 그런 네, 굉장히 장기간 쓰고 있는 아이폰 유저인데 최근에 아이폰 20가 나온 걸 보면서 잠깐 고민했습니다. 지금 제 핸드폰은 정말 쓸만하거든요. 아직 뭐 불편한 거 전혀 없는데 아이폰 20의 그 광고를 보자마자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니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의 원트가 생겨버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광고와 마케팅이 이제 이 인간의 심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합리적 소비를 하기 전에 이걸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죠? 넘어가 볼게요. 네, 또 다른 말로 합리적 소비를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경제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상정하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 경제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무조건 사람들은 소비 생활을 할 때도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죠. 이게 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뭐 용돈이 한정돼 있겠죠. 용돈이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한정돼 있는 용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용돈으로 밥도 사 먹어야 되고요. 학용품도 사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뭐 필요한 책도 사야 되고 내가 또 필요한 뭔가를 친구 선물도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것을 고르려고 하겠죠. 이게 바로 합리적 소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주어진 소득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비싸져버린 재화의 소비를 줄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오르지 않은 값이 싼 재화의 소비를 늘리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쵸. 공급 곡선은 어차피 그냥 고정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은 가격이 비싸진다는 거가 되겠죠.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좀 상대적으로 덜 가지고 싶어 하겠죠.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한정적인데 이 물건의 값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좀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이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격은 쭉 장기간으로 봤을 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합리적 소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자주 쓰이는 단어들, 온라인에서 새로 생긴 단어들을 제가 정리를 해 왔습니다. 바로 이것 두 가지 단어인데요. 가심비와 가성비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좀 비슷한 듯 하지만 많이 다른 단어여서 비교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고요. 가심비는 뭐냐? 탕진잼,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월급 들어왔는데 탕진했다, 탕진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땡땡 비용, 제가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없어서 아무래도 이건 수업이다 보니까 XX, 네,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쌍시옷으로 시작하는 욕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보복소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내가 너무 화가 났을 때, 내가 너무 분노가 일어난다. 난 너무 상사 때문에 너무 화가 나. 그래서 퇴근을 하는 길에 막 피자를 사왔어. 치킨을 사왔어요. 이게 바로 땡땡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이는 비용들이 다 가심비, 나의 심리적 충족을 위해서 쓰이는 비용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쓸쓸 비용이다 라고 해서 뭐 외로울 때 쓰는 비용 뭐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겠죠. 내가 외로우니까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밥 쏠 테니까 나와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들 많이 이제 겪는 일들이죠. 이런 것들도 다 가심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성비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성비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가격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흔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뭐 대륙의 실수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중국 제품인데 정말 브랜드는 보잘것없지만 듣보잡이지만 그렇지만 성능은 너무 좋다. 이런 경우에 대륙의 실수다 이렇게 하면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가성비 제품이 되지 않나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가심비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좀 부정적인 것으로만 많이 나열을 했지만 다른 의미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심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심비란 무엇인가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았고요. 시사상식 사전에서 가심비란 이미 올라와 있어요. 새로운 단어로 등재가 되어 있을 정도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요약해서 이제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행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2018년 소비 트렌드 중 하나로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가 전망한 것으로 선정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가심비와 좀 관련해서 배불런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불런 효과라는 것은 바로 이분의 성함이 배불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아저씨가 배불런 씨예요. 근데 배불런 씨가 배가 많이 불렀죠. 네, 배불런 씨가 이제 그 경제학을 연구하면서 이거는 좀 되게 특이하다, 이상하다 라고 해서 만들어낸 효과를 이제 배불런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뭐와 관련돼 있는 거냐? 네, 이 가방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 가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이 가방 좀 익숙한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방은 샤넬백이에요. 샤넬백. 우리 모두 많은 이제 여성들의 로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샤넬백. 뭐 하나에 뭐 몇백만 원씩 하는 이런 그 고급 브랜드 명품 가방인데요. 이 명품 가방의 경우에 소비 행태를 잘 살펴보면 되게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말 이제 이걸 구입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막 무리를 해서 구입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를 가지고 싶은데 불구하고 여러 개를 막 구입하기도 하고 다양한 소비 행태를 보였다는 거죠. 이걸 막 쭉 연구하던 이 배블런 씨가 나타낸 이제 연구를 해서 결과로 정리한 것이 바로 배블런 효과인데요. 어떤 건지 같이 살펴볼게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놀랐던 뉴스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던 5월 달의 뉴스였어요. 5월 달 우리가 막 정말 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샤넬백을 사려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줄을 서 있다. 라는 기사를 봤어요. 바로 이 기사입니다. 휴가에 대고 달려왔다라고 하면서 샤넬 가격이 인상한다는 소식에 오히려 명품관이 북적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 감염 우려를 뚫고서 줄을 서서 샤넬백을 사려고 막 이렇게 달려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게 바로 배블런 효과의 사례입니다.
심지어는 이 샤넬백의 이 사례를 보고서 디올이라는 명품 브랜드에서도 우리도 같이 하겠다. 우리도 주요 품목의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보복 소비, 배불런 효과를 겨냥해서 우리도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네, 이게 바로 되게 이상한 일이죠. 이 배블런 씨가 주목했던 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배불런 효과는 바로 이겁니다. 부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 의해서 특정 상품 가격이 오를수록 오히려 소비가 더 늘어나는 현상을 얘기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네, 바로 이 배불런 효과를 나타내는 상품들을 이 라이벤스타인이라는 다른 경제학자는 배불런제, 배불런 굿즈, 배불런 상품이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네, 이게 바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사례이죠. 모 회사, 샤넬이 되겠고요. 샤넬의 클래식 핸드백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에도 수요가 충분할 것이라는 회사의 판단에 의해서, 회사의 배짱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심지어는 방금 봤던 것처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달려들어서 사려고 막 이제 몰려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코로나 우려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사실 이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한데, 왜 이러냐, 사람들 왜 이렇게 이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여러분. 네. 부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부나 사회적 지위,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과시하려고 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이게 비싸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살지 않았을 거예요. 비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는 이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한 효과를 배불런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 잘 되셨나요, 여러분? 네, 또 다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가심비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입니다. 내가 직접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좋은 사례여서 제가 공유하고 싶어서 따로 가지고 왔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례였습니다. 에피소드가 교과서에서밖에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좀 말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한 친구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카페를 갔다고 합니다. 카페를 갔는데 친구가 내가 커피 사줄게 라고 하더니 나의 커피와 본인의 커피 그리고 3잔의 커피를 더 계산하는 거예요. 총 5잔의 커피를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카운터에게 3잔의 커피는 남겨두는 커피로 남겨두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왜 3잔의 커피를 남겨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니 이제 막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이제 쭉 수다 떨다 보니까 어떤 남루한 행색을 노숙자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노숙자가 쭉 들어오더니 카운터에 와서 남겨둔 커피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겨둔 커피를 이렇게 커피를 소비할 수 없을 만한 형편의 사람들에게 남겨두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이 남겨둔 커피들은 이 소득 수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제 어떤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이제 방식을 남겨두는 커피라는 에피소드로 소개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 이 남겨둔 커피 사례를 봤을 때 여러분, 과연 이 사례는 합리적 소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겨두는 커피가 합리적 소비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것을 이제 그쵸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 남겨두는 커피를 남겨둔 친구는 그쵸 합리적이기보다는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행동한 것이겠죠. 그래서 합리적 소비라는 것과 윤리적 소비라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은 각자에게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합리적 소비와 관련해서 사실은 가심비, 윤리적 소비의 대표 주자인 기업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윤리적 소비, 윤리적인 기업 경영을 실천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는 기업, 바로 파타고니아가 되겠습니다. 이 파타고니아라는 이 지금 상표는 많이 여러분 익숙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왜냐면 바로 이 후리스,
바로 파타고니아의 후리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작년 겨울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다 이 후리스를 입고 다녔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 파타고니아 후리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 파타고니아 후리스는 양모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양의 털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뭘로 만들었냐? 되게 특이합니다. 이 파타고니아 후리스는 페트병, 플라스틱병에서 추출한 원사, 그 추출한 실을 가지고서 친칠라라는 이 실을 가지고서 만든 후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잘 짜여지게 또 보온성이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보온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좋고 또 윤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소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은 사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특히 그 마케팅 중에서 정말 히트를 친 마케팅이 있어요. 바로 이것인데요. Don't buy this jacket 이라고 해서 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직접 넣었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마케팅, 광고에서 이 자켓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가 이 자켓을 팔고 있지만 당신이 이 자켓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쵸? 이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그들의 깊은 마음이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자켓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환경 비용은 거의 자켓을 팔았을 때 이들이 얻는 수익보다도 뭐 1.7배 이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 자켓을 팔지 않고 여러분이 원래 있던 자켓들을 계속 재활용하고 여러 번 다시 쓰고 하는 것이 더 환경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자켓을 여러분이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 깊은, 사려 깊은 이런 마케팅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 광고 이후로 파타고니아의 그 매출액은 급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보이겠지만 100% 수익 중에서 이들은 1%의 수익을 for the planet이라고 해서 지구를 위한 금액으로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지구를 위한 금액으로 항상 기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파타고니아의 CEO인 이본 슈나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이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길게 설명해 보았고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의 윤리적 그런 경영 방침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얘기인데요. 첫 번째 얘기가 오늘 좀 많이 길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기는 좀 짧으니까 조금 더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바로 이건데요. 합리적 소비를 위한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우리는 뭔가 의사를 결정할 때 내가 이 물건 살지 말지 결정할 때 5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의사결정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로는 먼저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안을 나열해 봅니다. 그리고 기준을 설정해요.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서 대안을 평가해 보죠. 그리고 마지막 선택 및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5가지 단계가 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인식의 단계에서 뭘 해야 되냐?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 대안 나열에서는 이 주어진 예산들의 대안 범위를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기준 설정에서는 평가의 기준을 설정해 봅니다. 이때 내가 가중치를 부여한 의사결정표를 만들어 두시면 훨씬 더 판단이 쉽습니다. 네 번째 대안 평가의 단계에서는 기준에 근거해서 각 대안을 평가해 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5번째 단계에서는 의사결정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대안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와닿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와닿게 하기 위해서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사례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사례입니다. 의사결정 모형을 이제 빗대어서 노트북 구입에 들어가는 나의 의사결정 상황을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예쁜 노트북을 제가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 그쵸. 바로 방금 봤던 의사결정 모형에 빗대어서 제가 의사결정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첫 번째 문제 인식의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냐? 그쵸. 나 노트북이 필요하다.
내가 막 이동하면서 카페에서도 글을 쓰고 카페에서도 일을 하고 뭐 도서관에서도 일을 하고 하는데 노트북이 있어야지만 내가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된다 라고 하면 이제 노트북을 사겠다라는 문제가 인식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두 번째 대안 나열의 단계에서 노트북 브랜드와 사양들을 쭉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휴대성이 좋은 노트북에는 뭐 이러이러한 브랜드들이 있구나. 이러이러한 노트북들은 이 정도 가격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대안을 쭉 나열해 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뭘 하냐?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트북을 사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나는 카페에서 노트북 작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뭐가 좋아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휴대성이겠죠. 그럼 두 번째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노트북으로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용량이 크다든지 그렇죠. 다양한 그런 영상 관련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정도로 그런 용량이 큰 노트북이어야만 하겠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는 거죠. 네 번째로 대안을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냐? 그쵸. 3번에 내가 세운 기준들이 있겠죠. 그럼 그 기준들에 근거해서 이번에 나열했었던 대안들이 노트북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A 노트북은 이런 점은 좋지만 이런 점은 나쁘다. B 노트북은 이런 점이 좋네. 하지만 가격이 비싸네. C 노트북은 이러이러한 점도 좋지만 조금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은 적당하다. 뭐 이런 것들 비교를 해보면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 5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냐? 바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살 건지 결정한 노트북을 선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구입을 하는 것이 바로 5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단계에 근거해서 오늘의 숙제가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의 숙제는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단톡방에서 부여한 과제 순서대로 이제 이 사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용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의사결정 모형에 근거해서 쭉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잘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의 세 번째 주제이고요. 경제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정보는 왜 중요한가를 이제 좀 살펴볼 거고요. 일단 경제 정보란 왜 중요한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어떤 거래를 할 때 두 당사자가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차이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차를 팔려고 해요. 근데 내 차는 사실 사고도 몇 번 났고 접촉사고가 몇 번 있었는데 이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 차를 사려는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겠죠. 그래서 파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 간의 정보의 차이가 있을 때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방금 제가 얘기했던 중고차 거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 차의 성능, 사고 경력 같은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반면에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이 정보 비대칭성이 불러오는 시장이 바로 레몬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벌써 지금 레몬, 입 안이 시큼해지는 느낌이죠. 근데 이 레몬은 바로 이런 레몬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레몬 시장의 레몬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지금 삥 보이는 차예요, 차. 영어로 이제 중고차, 고물차를 레몬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고물차도 굴러가긴 하겠죠, 이렇게. 굴러가긴 할 텐데, 이 레몬이라는 것을 사고 팔 때 이제 의사결정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정보 비대칭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레몬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을 구매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량품만 나돌아다니게 되는 시장 상황을 얘기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고물차가 거래되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럴 때 정보 격차가 너무 큰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 왜냐면 이런 거죠. 이게 레몬 시장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여기서 살 수 없겠는데? 난 여기 믿을 수 없어서 살 수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고물차를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겠죠. 참 반대로 이걸 파는 입장에서는 뭔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원가가 싼 차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냥 내가 좀 더 숨길 수 있고 적당히 이제 외관만 멀쩡해 보이는 차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거래를 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려는 사람들은 없고 결국에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서로에게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장 잦은 곳이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융시장, 그러니까 보험 거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금융시장에서 펀드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요즘 최근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펀드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펀드가 내가 알기로는 뭐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고 삼성 주식만 주로 매입을 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외 주식에 다 매입을 한 상태였고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내 자산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또는 보험 거래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보험 거래에서 특히나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저축성 보험이에요.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험인데 돈을 저축해주겠다라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현혹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축성 보험이고 심지어 너희 그런 위험 상황 보험에 보장해주기도 하지만 돈도 모아서 만기 날에 내가 돈을 돌려주기까지 해. 나 얼마나 좋은 상품인지 너 정말 모르겠니? 이렇게 이제 막 그 어필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잘 까보면은 이 저축성 보험의 함정은 바로 이런 겁니다. 100% 중에서 막 7%, 8% 고수익을 자랑을 해요. 고금리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까보면은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에 대해서만 저축이 가능한 거고 나머지 90만 원은 뭐 그냥 없어지는 보장성 그런 상품이었다든지 비중은 다르겠지만 뭐 30%는 다 보장성이었고 70%만 저축성이었어서 70%는 저축이 된 게 맞지만 30%의 금액들은 다 없어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거의 사기와 다름없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금융시장이나 보험 거래 또는 중고차 시장에서 내가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저도 정말 귀찮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걸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약관입니다, 약관. 약관에 사실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면 작은 글씨로 다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읽기 싫어할 만큼 작은 글씨로 이걸 다 써놨습니다. 얼마나 꼬름한 그런 수법이에요, 그쵸? 그런데 약관을 잘 읽어보시면 이게 내가 넣으면 안 되는 거구나, 넣어도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이 정보를 제공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제공되는 약관 같은 것들은 반드시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내용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요. 첨단 정보기기 사용 능력에 따라서 정보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문제일 거예요. 우리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남녀노소와 관계없진 않죠. 그리고 장애인과 노년층, 특히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그 첨단 정보기기 스마트폰 사용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활용률이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문화지체 현상이라든지 또는 어떤 소외가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이건 점점 더, 이 불평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격차들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지점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내용 전자상거래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전자상거래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쵸?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사실 인터넷에서 사려고 하는 물건들을 검색만 하면은 너무나 쉽게 검색을 하고 비교를 하고 가격 비교를 하고 성능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은 보고 사는 것과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봐주시면은 네이버 쇼핑에서 제가 검색해봤어요. 지금 가습기를 검색하면 엄청 많은 상품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랭킹 순, 뭐 낮은 가격 순, 높은 가격 순, 등록인 순, 리뷰가 많은 순서대로 이제 내가 정렬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리뷰가 있죠. 그래서 꼭 이런 걸 살 때는 여러분 아마 잘 하시겠지만 귀찮더라도 리뷰 특히 좋은 리뷰 말고 나쁜 리뷰들을 잘 꼼꼼히 살펴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면은 좀 더 실패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또 인터넷 쇼핑 장인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이렇게 전달을 소소하게 해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마지막 또 명언으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에디슨의 명언이고요. 에디슨, 발명왕이죠. 하지만 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잘못된 시도로 실패한 것은 성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에디슨. 네,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네, 에디슨이 정말 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 전구를 개발한 것처럼 정말 많은 시도 끝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너무나 진부한 얘기이지만 또 인생의 진리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제가 한번 명언을 가지고 와봤고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나아가 보도록 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